자, 그럼 바로 내용 갈 건데요. 아까 아침에 제가 방송하기 전 한마디라고 하죠. 오늘의 한마디인데, 재발 기술적 분석을 먼저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제일 안 했으면 하는 게 뭐냐면은 재발 보조 지표를 먼저 공부를 안 했으면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코인 트렌드에서도 내용이 마찬가지로 기술적 분석 아직도 하면서 이제 보조 지표 좀 먼저 배우지 말고 다른 걸 먼저 배우고 나서 추후에 보조 지표를 배우는 게 좋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자료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바로 내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일 미증시가 이제 메모리얼 데이로 이제 휴장이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증시가 이제 금융시장에서 거래소가 쉬고 있는 날이죠. 닫혀 있는 날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메모리얼 데이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이제 현충일과 같은 의미의 기념일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26일은 이제 미증시가 이런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을 했기 때문에 월요일 날 증시는 움직이지 않았고 그에 맞서서 그의 이제 영향으로 이제 증시가 월요일자 이제 마감으로 이제 오늘 이제 갭이든 갭상승이든 갭하락이든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아마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있었던 이제 유로존 관세 관련한 이제 트럼프의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증시가 이제 약세로 이제 저번 주에는 마감을 했지만 이제 오늘 증시에서는 어느 정도 저는 갭상승 보여주면서 올라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트럼프가 이제 유로존 관세를 6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라는 발언을 이제 다음 날인 이제 바로 발언을 바꿨죠. 그래서 7월 9일까지 연기 또는 유예를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시장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가 되는 시점이라 아마 증시는 반등을 보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메모리얼 데이 휴장이기도 하고 이런 날은 사실 이제 이슈 이런 것들을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거의 대부분 온체인 데이터 관련 내용이다 보니까 뭐 개별적인 코인이나 비트코인의 뭐 유동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되게 짧고 그리고 이게 사실은 단기성으로만 조금 이제 해석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이슈 자체를 준비를 하지 않았고 그럼 이슈를 하지 말고 뭘 할까 하다가 오늘은 이제 기술적 분석 한번 해봐야겠다 하면서 PPT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방송에서 이제 맨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슈 관련해서만 얘기를 했었고 FOMC부터 시작해서 무디스,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그리고 이제 폴 앵킨슨, SEC 그래서 대부분 시장에서 이제 매크로적이나 아니면은 이슈성, 거시경제 같은 것만 다루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걸 준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냐? 기술적 분석, 즉 차트 분석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이제 주가 분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다들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제 기술적 분석, 테크니컬 애널리시스 그리고 기본적 분석인 펀더멘털 애널리시스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가장 아나운서님한테도 물어보고 싶고 여러분들한테도 물어보고 싶네요. 처음부터 가장 빠르게라기보다는 가장 무엇을 먼저 선호해서 어떤 분석을 배울까요? 기술적 분석일까요? 기본적 분석일까요? 아무래도 기본적 분석이 중요하다라는 건 알지만 많은 분들께서 기술적 분석 위주로 접근하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이제 뭘까요? 아나운서님 견해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기본적 분석이라는 거는 좀 쌓아가야 할 지식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양도 방대하기도 하고 그런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차트 하나로 우선 해결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편리하고 또 차트라는 것 자체가 가시적으로 눈에 너무 잘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다들 기술적 분석을 좀 먼저 접근을 하시지 않나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뭔가 주식을 뭐 투자를 하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기타 파생 상품이든 ETF든 아니면은 이제 해외 선물 옵션이든 여러 가지 방법에서 투자를 배울 때 사실 이제 기본적 분석에 대한 부분에서 먼저 접근을 하기보다는 가장 쉬운 기술적 분석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캔들하고 어느 정도의 보조 지표에 대한 해석 그리고 주가 해석이 어느 정도 있다면
직접적으로 빠르게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 저는 그냥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기술적 분석을 왜 사람들이 선호하냐라고 봤었을 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즉각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에 최적화되어 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이 말씀 주셨던 시각화와 감정적 안정감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저는 그냥 주관적인 생각은 딱 한 줄로 정리를 했습니다. 바로 이거죠. 기본적 분석은 기가 좀 빠져 있는데 기본적 분석은 이해해야 될 게 많고 배워야 될 게 많아요. 비즈니스적 아니면은 금융에 대한 이제 단어 같은 것들도 많이 알아야 되고 이 리포트를 보다 보면은 솔직히 어떤 단어 하나 때문에 이 리포트가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 말고 그냥 차트 보자. 그냥 기술적 분석은 쉬우니까 내가 들어도 이해가 되는 게 더 빠르니까 그리고 빠르게 배워야 뭐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든 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 분석 공부하기 싫고 빠르게 볼 수 있는 차트를 보자. 이게 사실 사람의 본능적인 거죠. 어려운 것보다 조금 쉬운 길을 선택하려는 본능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대부분 이제 기본적 분석보다 차트를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을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금융시장에서 주식이나 아니면 미주식 이런 것들을 거래를 할 때 여러분들이 차트 볼 때는 그 증권사 차트를 쓰겠죠. 그래서 주식에서는 증권에서 이제 MTS나 HTS, 모바일이나 이제 컴퓨터 데스크탑으로 볼 수 있는 차트가 이제 지원이 되는 이런 차트를 보거나 암호화폐 시장은 당연히 이제 트레이딩 뷰가 너무나도 이제 점유율이 크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은 트레이딩 뷰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에서는 증권사용 차트 그리고 암호화폐는 트레이딩 뷰를 보는데 제가 여기 현재 무슨 방송하고 있죠? 코인 방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는 TV 줄임말입니다. 트레이딩 뷰를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거래소 내에서 이제 지원이 되는 차트를 쓰실 분들도 있을 건데 사실 이제 글로벌 거래소에서 당연히 1위라고 볼 수 있는 바이낸스 시세가 이제 우선이 되다 보니까 그런 바이낸스 시세를 쉽게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트레이딩 뷰에 아마 시세를 많이 볼 것 같네요. 그리고요, 여러분들한테 약간의 홍보인데 트레이딩 뷰에서는 단순히 차트만 제공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사실 사용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레이딩 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커뮤니티로 개개인의 생각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차트를 올려서 내가 현재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 라는 것들을 이제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송과 똑같은 거죠. 제가 뭐 이렇게 이제 어떤 시점에서 매수냐 매도냐라는 이런 관점들을 이렇게 트레이딩 뷰에서는 이제 글로써 또는 차트를 기반으로 하여 이제 뭔가 거래, 트레이딩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제 올려줍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뷰는 어떤 공간이냐면은 단순히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커뮤니티 공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이제 암호화폐, 이제 크립토에 대해서 점유율이 높은 사이트다 보니까 이런 코인이나 뭐 비트코인이나 주요 알트코인들에 대한 이제 차트 분석이라든지 아이디어, 생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잠깐의 자랑을 좀 하고 싶은데 여기서 에디터즈 픽이라는 게 있어요. 트레이딩 뷰에서 이게 뭐냐면은 오늘의 가장 많은 조회수 그리고 그 트레이딩 뷰에서 이제 모더레이터라고 있습니다. 관리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어떤 아이디어가 정말 잘 썼네, 괜찮네라고 하면은 에디터즈 픽, 즉 하나의 이제 약간의 순위를 주는 것 같은 건데 제가 여기서 에디터즈 픽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대부분 에디터즈 픽은요 기술적 분석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아이디어 자체도 거의 90%가 차트 관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피보나치 관점으로, 어떤 사람은 뭐 볼벤이나 아니면은 파동, 아니면 RSI 뭐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활용하거나 작도를 통해서 트렌드 라인이라든지 패럴링 채널들을 통해서 주가가 현재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렇게 아이디어를 올리는데 저는 여기서 저는요 무조건 시황만 올립니다. 그래서 사실 시황이 트레이딩 뷰 안에서 에디터즈 픽을 받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글을 읽는 것보다 차트 보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글 자체를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꽤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글을 몇 개 쓰진 않았지만은 에디터즈 픽 같은 경우에는
15승이라 썼네요. 저 15개라고 써야 되는데 15번 정도 1위를 받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이제 팔로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시면은 저를 팔로우해서 제가 올리는 에세이나 시황에 대한 이야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방송보다는 글 쓰는 거가 더 편하다 보니까 글을 쓸 때가 더 편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방송에 나오면서 맨날 이슈, 매크로, 경제 그리고 뭔가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만 설명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사람 차트 분석을 못하나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요 이제 문무를 겸비한다고 하나요? 예, 시황을 제가 이제 방송에서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대부분 사람들이 경제 방송에서 차트를 기준적으로 깔고 이야기를 하니 뭔가 시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깊게 파는 방송을 제가 많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 시황을 뭐 기술적 분석보다 더 좋아하기도 하고 뭐 이러한게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 해석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시황을 위주로 제가 경제 방송에서 나와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지 기술적 분석도 그만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을 얼마나 잘하냐라는 건 사실 얼마나 벌었냐 이거를 좀 더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이제 주식이나 해성 같은 경우에는 뭐 영웅문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키움증권의 영웅전이죠 대회인데 이 대회에서 3등 했어요 여러분들. 3등 진짜 어려운 겁니다.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제가 3위를 들었고 총 수익률은 256%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더티파밍이라고 그때 지었는데 이게 게임에서 쓰이는 이제 하나의 은어예요. 그래서 단타 매매밖에 거의 하지 않아서 중장기에는 거의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다들 알다시피 이제 해성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코인보다 높아요. 그래서 뭐 이제 미증시 개장 딱 하자마자 한 10분에서 15분 만에 이제 순식간에 뭐 100만 원, 10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적인 이제 금융시장이다 보니까 기술적 분석, 즉 데이 트레이딩에 이제 조금 더 완성형이라고 볼 수 있는 기술적 분석이 어느 정도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은 여기 대회에서 1등하기 뭐 등수 안에 드는 것보다 손실 내는 게 더 빠릅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3등 냈고 주식은 양적 완화 때 좀 많이 벌었습니다. 제가 좀 몇 개는 가렸는데 다 성장주만 샀거든요. 알테오전 사고 뭐 노바 뭐 여기 뭐야 네이버도 사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융자까지 껴가지고 제가 이제 5천 정도를 벌었는데 보시면 다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모의 계좌 아니에요 하는데 모의 계좌는 그 주식 계좌 앞에 번호가 달라요. 아마 7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5 앞자리가 5죠. 그래서 주식도 잘하고 뭐 선물 트레이딩에서 볼 수 있는 변동성 높은 거래도 잘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받쳐주는 게 기술적 분석인데 아무튼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데 많이들 실수를 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이건데 여러분들도 아마 다들 한번 겪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지금도 이렇게 매매를 하고 계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나운서님한테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요? 기술적 분석을 배우면서 많이들 실수하는 또는 범하는 오류가 뭘까요? 너무 많은 실수를 할 수 있어서 그 그쵸. 실수의 범위가 상당히 네. 넓거든요. 뭐 리스크 관리를 못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일단 뭐 내가 봤던 저점이 진짜 저점이 아니었다라든지 할 그쵸. 수 있는 실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 분석에서는 뭐 아까 아나운서님이 말씀 주시는 것처럼 뭐 어떻게 내가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석 부분에서 내가 생각했던 게 여기가 저점인 줄 알고 아니면 반대로 눌림목인 줄 알고 진입을 했다가 뭐 손실을 보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변동하는 시장은 아니고 이제 뭐 어떻게 하든 이슈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한번 크게 움직이다 보니까 주식은 물리는 경우들이 좀 많죠. 아무튼 여러 가지 실수들에 대한 오류가 이제 존재를 하는데 저는 가장 큰 게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방송에서 먼저 말했죠. 보조지표라는 것을 먼저 배우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을 할 때, 기술적 분석을 공부할 때 가장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겠죠.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면서 이게 뭐 보조지표 공부하는 게 뭐가 문제야 하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대부분의 보조지표는 거래량과 MA에서 파생된 것들이라 사실은 추후에 어느 정도 작도나 트렌드 라인이라든지 이렇게 주가를 선반영적으로 볼 수 있는 해석뷰를 먼저 공부를 하고 나서 보조지표를 배우는 게 우선순위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보조지표를 먼저 배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MA,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에서 좀 나 좀 배웠어 하시는 분들은 이 MA가 뭔지 알 거예요. 무빙 에버리지의 이제 약자죠. 그래서 이동 평균선. 즉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대부분의 보조 지표는 거래량과 이동 평균선에서 파생된 것들이라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을 배울 때 보조 지표를 먼저 배운다는 것은 상당히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근데 그 이유를 또 설명을 해야 되겠죠. 일단 여러분들 보이시는 것처럼 이게 이동 평균선입니다. 주식에서는 뭐 5일선, 21선, 61선, 뭐 121선, 241선 많이 쓰시죠. 그게 아마 이제 보통적으로 쓰는 이제 포멀한 이동 평균선에 대한 값인데 뭐 어떤 분들은 뭐 306일선, 뭐 400선, 뭐 이제 뭐 내가 맞는 뭐 이런 것들을 쓰실 분들이 많을 건데 근데 이동 평균선에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 이게 정말 많은 오류를 가지고 있는 지표예요. 왜냐하면은 이동평균선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5일선과 21선과 61선과 121선이죠. 이걸 이제 안다운서님한테 제가 직접적으로 다시 한번 다이렉트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암호화폐 거래를 할 때 이동평균선을 안 봐요. 그때 한번 네.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유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말이 쉬기 때문에 뭐 맞습니다. 5일 평균선, 뭐 120일 평균선이 딱딱 들어맞을 수 있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일주일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거래되잖아요. 네. 잘 맞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나운서님이 정말 잘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금융시장에서는 주말에서는 사실 거래소가 운영을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에서 쓰이는 이 5일 평균선이라는 거는 월, 화, 수, 목, 금을 표현하기 때문에 5일선의 뜬 자체는요. 주간 평균값이에요. 그리고 21선은 뭡니까? 한 달 평균치고 그리고 61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분기죠. 그리고 121선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를 나눌 수가 있겠고 241선은 1년치에 대한 평균치입니다. 근데 암호화폐 시장은 일주일 내내 열려 있어요. 그러면 7일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동평균선을 사용할 때 사실 7일선을 써야 되는 게 맞지 않냐? 뭐 제가 보는 개념과 이론 어떻게 보게 되면 해석 봤었을 때는 5일선은 사실 암호화폐 시장이 맞지는 않는 거예요. 이격에 대한 부분에서 해석을 하자면. 하지만 문제는 뭐냐?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5일선과 21선이 어느 정도 포멀한 상태로 지속적으로 대중성 있게 쓰이는 지표이다 보니까 저도 사실 이동평균선을 볼 때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런 5일선을 써야 될지 7일선을 써야 될지 아니면 밴드로 묶어서 보기도 하는데 이렇게 그냥 오류 자체가 많고 뭔가 해석 자체가 어려우니까 저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거래를 할 때 보조지표 중에서 이동평균선을 안 써요. 아무튼 이러한 이동평균선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평균치를 계산해가지고 가격의 흐름을 표시한 지표이고 공식은 이겁니다. 기간 내 가격의 합 나누기 기간 수이죠. 5일 동안 평균치가 얼마 정도의 가격을 보여줬냐. 그래서 만약에 5일선이 이제 160이라는 자리를 평균치로 보여준다면은 주가가 그 합을 나눠서 5로 나눴을 때 이 5일선에 대한 값이 60이니까 주가가 60 이상에 대한 평균값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겠죠. 아무튼 그럴 때 이제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동평균선은 제가 아나운서님한테 얘기를 해볼게요. 이동평균선 제가 안 쓴다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보조지표가 이런 이동평균선과 거래량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이동평균선의 이제 특성이 하나 있는데 그 특성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조지표를 먼저 배우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이동 평균선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먼저 이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뭔가 지금 상태에 딱 들어맞게 이 평균선이 반영되기가 힘들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의 이제 공식을 보게 되면 아까쯤에 이제 기간과 가격을 나눈 거라고 했죠. 근데 기간과 가격이라는 거는 움직여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냐? 다 움직이고 나서 계산된 값이기 때문에 후행성 지표라는 거예요.
즉 다 움직이고 나서에 대한 값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가를 분석한다라는 건데 그럼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이 사람이 그 전에 뭐 하나의 사이클 과거에 대한 분석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 거라며라고 할 수 있는데 기술적 분석에서 보조 지표를 쓴다라는 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후행성, 그러니까 다 지나간 움직임을 이용해 가지고 주가를 분석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후행성 지표를 후행성 지표라는 성향을 가진 이동평균선이 대부분 보조 지표들의 파생이 돼가지고 90%가 대부분 이런 거래량도 마찬가지죠. 후행성입니다. 거래량과 기간과 가격이라는 후행성이 아주 크게 들어간 지표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보조 지표가 후행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 후행성 지표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사실 선반영적인 움직임을 예상하는 게 아니라 후행성 지표 가지고 미래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전혀 말과 뜻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제발 보조 지표를 먼저 배우지 마라. 최소한 작도 그리고 채널 그리고 트렌드 라인 이런 것들이 기초가 된 상태에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길목을 먼저 보고 눌림목을 찾고 가격 분석만 하면 눌림목을 쉽게 분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고 나서 보조 지표를 어느 정도 서브로 쓰는 게 제일 좋지 보조 지표 하나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에서 제가 문제가 있고 그 부분이 오류라고 한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하면 대부분 보조 지표는 거래량 이동평균선에서 파생된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목균형표, RSI, MACD, 제일 흔한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에도 다 이동평균선에서 값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후행성이 짙은 이 지표를 사용하고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기술적 분석을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는 책이나 서적 이런 걸 찾지 않고 대부분 영상, 어떤 플랫폼 등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너튜브를 통해서 사용해가지고 거기서 검색을 해서 치고 여러분들이 배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너튜브에서 길이가 짧은 영상을 먼저 시청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긴 걸 안 보거든요. 그리고 긴 영상 같은 경우에는 개념 해석이 좀 더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긴 영상을 차라리 보는 게 좋은데 짧은 것들을 원하죠. 그 짧은 거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오류가 섞인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시장에서의 노이즈, 마케팅 이런 것들을 정말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너튜브 안에 이제 영상에서 내가 좀 관심을 받고 내 영상, 내가 만든 이제 이런 영상들이 주목을 받으려면 썸네일 안에 들어가는 제목들이 상당히 살벌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볼린저 밴드 그렇게 사용하니까 망하지. 볼린저 밴드 이것만 기억하면 승률 95.44%입니다. 볼린저 밴드 부모님을 걸겠습니다. 이런 얘기들밖에 없어요. 즉 이런 볼린저 밴드라든지 이런 보조 지표가 여러분들의 차트 분석에서 기술적 분석에서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할 때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거라고 이게 좀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의 보조 지표가 가지는 의미나 해석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보는 게 제일 중요한데 단순하게 이렇게 썸네일들이 이렇게 글씨들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와 있으니 여러분들은 이걸 기반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 이제 이런 매체를 통해서 지식을 쌓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게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평하고 거래량을 통해서 사용되는 보조 지표들이 90%가 이렇게 파생된 것들입니다. 지금 뭐냐고 치면 아마 대표적인 보조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아까 제가 방금 얘기했네요. 이동평균선의 상위 지표라고 볼 수 있는 게 뭐죠, 여러분들? 바로 BB입니다. 볼린저 밴드. 여러분들도 아마 기술적 분석에서 접근을 하시면 가장 먼저 배웠을 게 아마 이평이랑 볼린저 밴드인데 이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게 배수값이랑 그리고 표준 편차 그리고 상한선, 하한선 그리고 중심 추세선 대부분 21선을 사용하고 두 배수를 사용하죠. 아무튼 이런 볼린저 밴드를 가지고 있는 의미가 사실 뭔가 지표에 대한 설명과 개념이 더 중요한 건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매매 방법, 어떻게 하면 이걸 가지고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까 이걸 머리를 굴려요. 중요한 거는 그 지표가 가지는 의미이고 해석인데 그러다 보니 개념 자체보다는 이걸 통해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지? 여기서에 대한 접근이 오류가 생기는 거죠. 후행성 지표를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인 도구로 쓰니까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는 사실 이겁니다. 단 하나예요. 주가의 방향성을 고려한 지표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동평균선의 상위 지표라고. 그래서 볼린저 밴드의 개념은요. 수축과 팽창, 즉 수렴과 발산을 통해서 주가의 움직임 또는 변동성을 분석하는 지표예요. 뭔 소리냐? 수축은 일단요. 밴드가 좁아지는 거거든요. 그럼 방향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밴드 안에 수축이 되어 있다는 건 주가 움직임이 되게 적은 거니까. 그리고 팽창은 뭡니까? 발산이죠.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밴드를 찍고 주가가 움직이니까. 주가가 없는 상태에서 방향성을 갑자기 보여주게 되면 밴드가 찢어져요. 그럼 그 방향성으로 주가가 움직이겠다라는 걸 예시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는 단 한마디로 말하면 확률성 보조 지표이며 주가의 변동성과 방향성을 알려주는 단순 이렇게 방향성 지표인데 그래서 밴드는 제가 다른 말로는 주가가 가는 길이라고 표현을 하고 제가 확률성이라고 얘기를 했죠. 주가가 밴드에 있을 확률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아나운서님? 야, 이 문제 어려운데요? 그런데 아까 설명 주셨을 때 힌트가 살짝 있어요. 그 유튜브 그 뭐라 해야 되죠? 영상 제목들 쭉 봤을 때 그 네. 95.44%란 포인트가 귀에 딱 들렸거든요. 그렇습니다. 대략 그 정도 아닐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캔들이 이 밴드 안에 있을 확률을 94%에서 96%로 일단 확률적 통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주가가 이 밴드 안에 있을 확률이 94에서 96%면은 수렴이라는 즉 주가가 밴드 안에 있는 상황이 거의 대부분 과반수라는 거죠. 즉 주가가 밴드 안에 있을 확률을 이제 96%니까 이건 평균적인 상황, 즉 수축, 주가가 움직임이 없는 걸 의미하고 반대로 뭐예요? 그런 상황이 90% 이상인데 반대인 상황은 뭐죠? 주가가 캔들 밖으로 나올 확률은 당연히 그 값을 뺀 100분율로 보게 되면 4%에서 6%밖에 안 되는 겁니다. 즉 무슨 소리냐? 주가가 이 밴드를 찢고 나가는, 즉 밴드를 찢으면서 방향성을 보여주는 확률이 4에서 6%이다. 그러면 이 볼린저 밴드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수렴일 때는 방향성이 없어, 발산일 때는 방향성을 제공해. 즉 수렴일 때는 변동성, 거래량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발산은 방향성이 나오니, 즉 변동성이 나오니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방향성을 보여주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지 뭐 보호조 지표 이동평균선 가가지고 뭐 상한선을 돌파해가지고 중심 추세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매수 타점을 보면 손절은 하한선 이렇게 저는 처음 들어봐요. 그 매매 기법이라는 거를. 볼린저 밴드는 개념 딱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럼 이게 이야기를 들으면 아닌데요. 저는 뭐 어디 매체를 통해서 보니까 볼린저 밴드가 가지는 매매 방식에 대한 기법이 4가지 정도 되던데요. 그 4가지 저도 봤는데 다 말도 안 되는 것들이고 볼밴 특히 그리고 변동성이 높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볼밴은 사실 크게 쓸 수 있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볼밴은 주식처럼 묵직하게 움직임이 없다가 방향성을 보여주는 곳에서 사용해야 되는 게 맞아서 주식에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주 지표인데 이거를 이제 다양한 이제 차트 내에서 사용을 하죠. 특히 이제 근데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 볼린저 밴드를 사용하면 할수록 이 확률성에 대한 가치, 즉 확률성에 대한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서 매매 기법만 찾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향성을 보여주는 확률, 즉 주가가 밴드가 길이라고 했었을 때 주가가 걷는 길을 90% 이상이고 그 밖으로 나가는 게 4%, 6%라는 건데 그래서 볼린저 밴드는 확률적 보조 지표로 주가가 방향성을 보여주냐 아니면 변동성을 보여주냐 이걸로 평가하는 지표 딱 하나예요. 뭐 상한선을 돌파했다고 하한선에서 매수 잡고 이런 게 아니고 그리고 밴드가 막 96% 안에서 이제 밴드 밖으로 움직이니까 상한선에서 매도 쳐야지 하한선에서 매수 쳐야지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확률적으로는 그 말이 맞긴 맞아요. 근데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즉 볼린저 밴드는 추세가 없거나 이런 수렴 구간과 발산 구간을 단순히 분간해주는 그냥 분류해주는 지표인데 여러분들을 이것을 통해서 매매를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많은 오류와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렴 구간이라는 건 밴드가 좁은 상태이고 반대로 밴드가 넓어지는 거는 이제 발산 구간, 변동성, 즉 주가가 움직이는 형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즉 이전에는 밴드가 좁았죠. 움직임이 없다가 그 이후에 밴드 폭이 넓어지면서 상승 이제 하락 추이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의 개념은 단순히 변동성과 추세를 파악하는 보조 지표라는 거고 이 볼린저 밴드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동평균선의 상위 호환. 왜 상위 호환이냐? 이동평균선 기법 중에 배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배열, 역배열 아실 거예요.
이격이 긴 이평선이 밑에 있고 이격이 짧은 이평선이 위에 있으면은 정배열. 아, 주가가 지금 현재 상승 추이다. 반대면 역배열. 현재 주가가 하락 추이다.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표현한 게 볼린저 밴드거든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는 발상과 수렴을 파악하는 지표이고 방향성을 체크하는 지표이면서 이러한 밴드의 넓어짐을 통해서 주가 또는 주식 또는 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를 분석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됩니다. 이거 가지고 뭔가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문제를 내볼게요.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아나운서님, 볼린저 밴드를 만든 사람 누굴까요? 이런 건 보통 네. 왜 양희연 밴드처럼 자기 이름 따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만든 사람도 볼린저.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화면 보시면은 볼린저 밴드 만든 사람이 존 볼린저예요. 아직도 살아계시고요. 예, 이분이 만든 책이 이제 볼린저 밴드 투자 기법이라는 책인데 제가 이거 4번 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사람이 볼린저 밴드 기법을 만들었고 그 기법의 정수를 이 책에서 풀었을 텐데 여기 이 책에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기법, 즉 매매 공식이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제가 인터뷰까지 보고 강의하는 걸 봤는데 볼린저 밴드를 만든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의 변동성과 방향성을 체크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뭔가 거기 안에 매매 기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강의에서 어떤 사람이 강의 시간은 이제 서로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뭐 이야기를 주고받잖아요. 거기서 한 사람이 볼린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볼린저님, 어떻게 하면 승률이 볼린저 밴드로 아니면 어떤 기법을 통해야 매매를 잘할 수 있나요? 하는데 이 사람 딱 한마디 했어요. 아, 볼린저 밴드는 뭐 이렇게 만들어진 추세 변동성 지표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투자 철학과 심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지금 뭐냐면은 이 안에 기법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수축과 팽창 이거 하나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이 뭐 상한 하한선 뭐 이런 거에 뭐 확률적 계산 섞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매매 기법을 만든 거죠. 그런 거에서 오류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즉 이러한 내용들이 현재 다 상업용이라는 겁니다. 예, 어그로 끌기 이런 영상을 보면 돈을 벌 수 있어요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깨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뭐 디스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뭐 저는 상관없어요. 이게 다 틀린 내용이거든요. 다 봤습니다 이 영상들도. 이 영상을 보고 나서 PPT를 만든 거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후행성에 대한 성질 그리고 보조 지표에 대한 오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딜레마가 발생하는 건데 어떤 딜레마냐면은 여러분들 너무 공감하실 거예요. 자, 이런 딜레마입니다. 자, 보조 지표를 배웁니다. 어떤 이제 영상 플랫폼에서 그걸 또 매매에 적용을 해요. 빨리 매매해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매 손실 발생하고 리스크 관리 안 되죠. 그러고 나서 또 하냐면은 이 매매 방식은 틀렸어 하면서 똑같은 짓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계좌가 좀 더 격한 말을 쓰려고 했는데 계좌가 박살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자연스레 다른 말로는 졸업한다고 얘기를 하죠. 좋게 졸업을 해야 되는데 안 좋게 졸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딱 하나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뭘 배워야 되는가 하는데 저는 딱 이겁니다. 가격에 대한 분석과 작도를 영순위로 먼저 배워야 하고 그걸 기반이 되면 그게 어느 정도 내 기초가 되고 투자 철학이 생기고 기준이 생기면 그때부터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 어느 정도 내가 매매를 할 때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데 아까 계속 말했죠. 도구가 아니라 그걸 기준으로 삼으니까 여러분들 계좌가 박살이 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간에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다음 조금 있다가 이제 코인 분석하는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정말 많은 내용이 있으니까 들어오실 분들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인 시장을 바라볼 때에는 기술적인 분석보다 가격 분석이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 전달해 주셨고요. 그래서 가격 분석 어떻게 하는 건데 궁금한 분들 계시죠? 아래 보이는 QR코드 촬영해서 소통방 참여하시면요. 이 방법 포함해서 다양한 정보들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